2007년 인도 비하르주 베구사라이 지역의 무샤할이라는 작은 마을은 집집마다 많은 아이들을 낳고 대가족을 꾸리는 인도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들은 낮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동을 했고, 이에 아이들을 이웃집이나 친척집 혹은 학교에 맡긴 후 저녁에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을의 한 여성인 춘춘 대비 또한 자신의 6개월 된 딸 쿠시부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맡긴 후 출근했다. 그런데 그녀가 퇴근하고 학교에 왔을 때 쿠시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기를 잃어버린 데비는 패닉에 빠진 채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지만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마을의 사다 가족들에게 쿠시부의 행방을 물었을 때 사다 가족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상하다고 느낀 데비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즉시 사다 가족과 당시 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학교에는 사다 가족의 8살 아들인 아마르짓 사다가 있었고, 경찰은 아마르짓에게 쿠시부의 행방을 물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마르짓은 천연덕스럽게 자신이 쿠시부를 죽였다고 대답한 것. 처음에 경찰은 소년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그를 혼냈다. 하지만 아마르짓은 경찰을 어디론가 안내했고, 그곳에는 정말 쿠시부의 싸늘한 시신이 묻혀 있었다. 아마르짓은 쿠시부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싶어 목을 졸랐는데,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고 울기만 하자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고 범행을 상세히 증언했다. 경찰서에 들어간 아마르짓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천연덕스럽게 웃어 보이며 경찰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아마르짓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8년생으로 사건 당시 8살이었던 아마르짓은 가난한 집안인 사다 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2006년 아마르짓의 어머니는 그에게 동생들과 사촌 동생 한 명을 돌보라고 맡긴 후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마르짓의 6살 난 사촌 여동생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사촌이 어디 갔냐고 물었고, 아마르짓은 자신이 사촌 동생을 죽였다고 실토했다. 그는 사촌 동생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기 위해 목을 조른 후 돌로 머리를 때렸던 것. 아마르짓의 부모와 삼촌은 아이의 범행에 경악했지만 아마르짓의 나이가 매우 어렸고 사건이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비밀로 묻어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마르짓은 자신의 6개월 된 친여동생을 똑같이 살해하였는데, 그때도 가족들은 아마르짓의 범행을 덮어버린다.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른 아마르짓을 지킨 이유는 인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아선호 사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외부인이었던 쿠시부가 살해당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아마르짓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이에 그의 끔찍한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 무려 3명을 살해한 아마르짓은 8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 때문에 사법당국으로부터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가 이런 괴물이 된 이유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타고났다는 의견과 후천적인 가정환경 때문에 폭력성을 지니게 됐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느 쪽으로도 결론 난 것은 없었다. 인도의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감옥에 보낼 수 없었으므로 아마르짓은 소년 감호시설에 들어가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그가 18세가 되던 해에 그는 감호시설에서 풀려나 사회로 나갔고, 이후 그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세계 최연소 연쇄살인범이라는 아명을 얻은 아마르짓은 올해 26세가 되었다. 그는 아마도 이름과 신분을 바꾼 후 지금도 어딘가에서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1993년 8월 미국 뉴욕 사버나 4살 남자 아이 데릭 로빈은 집에서 한 블럭 거리의 공원에서 하는 여름 캠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혼자서 집을 나섰다. 거의 5살이 되어가던 데릭은 집 주변 마을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이에 그의 어머니 도리는 그날 처음으로 아이를 혼자 집 밖에 나가보게 한 것. 몇 시간 후 오전 11시경 데릭의 어머니 도리는 아들을 데리러 공원에 갔는데, 데릭이 행사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다. 아이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한 도린. 경찰은 즉시 마을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수색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시각, 한 경찰이 마을 근처 풀숲에서 싸늘하게 식은 대릭 로비의 시신을 발견한다. 4살 아이의 몸은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모습이었는데 머리는 바위에 의해 깨져 있었고 목이 졸린 흔적과 나무 꼬챙이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대릭의 상처에는 그의 런치 박스에 담겨있던 쿠레이드라는 음료수가 부어져 있었다. 끔찍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으로 보아 변태 성욕자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사건 발생 4일 후 자신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 소년이 경찰서에 나타난다. 그 소년은 당시 13세였던 에릭 스미스. 경찰과 마주한 소년은 굉장히 들뜬 표정으로 횡설수설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대릭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길 건너의 공터에서 대릭을 봤다고 말을 바꾼 것. 대릭을 봤다는 그 공터는 사건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었다. 수사관은 대릭을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는지 물었는데 에릭은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몸을 웅크리더니 벌벌 떨기 시작한 것.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수사관들은 에릭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경찰과 에릭의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아들을 달래려 쿨에이드 음료수 한 컵을 에릭에게 건넸는데 갑자기 에릭이 무섭게 돌변하며 그 음료수를 왈칵 바닥에 쏟아버렸다. 수사관들은 그때 대릭의 시신에 뿌려져 있던 쿨에이드를 떠올리며 에릭이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사관들은 에릭에게 직접 현장을 보며 목격담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에릭은 자신이 대릭을 보았다던 위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세한 목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에릭의 부모와 경찰 모두 에릭에게 수상함을 느껴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건 발생 7일 후 에릭은 자신이 대릭을 죽였다고 자백하기에 이른다. 에릭에 따르면 그는 혼자 걸어가던 대릭에게 말을 걸어 외진 곳으로 데려간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것. 에릭과 대화했던 수사관들은 하나같이 그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인과 변태적 행위 자체를 즐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릭은 빨간 머리와 주근깨가 많은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이 그의 공격적인 성향을 일깨웠을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에릭에게 살해당한 대릭의 머리 색깔은 금발. 바로 에릭을 괴롭히던 학교 친구들의 머리색과 같았던 것. 에릭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3년간 소년 감호소에 있다가 이후 소년원으로 이감되었다. 2002년부터 에릭은 꾸준히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대릭 가족들의 반대와 안전 이유로 무려 10차례 거절되었고 2022년 2월에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 사회로 나왔다. 2000년 5월 3일 일본 사가현을 출발하여 텐진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난데없는 괴성이 들렸다. 갑자기 승객 한 소년이 배낭에서 식칼을 꺼내더니 버스 기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 그는 텐진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버스를 계속해서 달리게 한다. 그렇게 납치된 버스가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지 않자 버스 회사는 기사에게 무전을 쳤고 무전에 응답이 없자 회사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지만 경찰도 이렇다 할 정보가 없어 곧바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다. 범인은 17세 소년이었던 타니구치 세이이치. 그는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며 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했고 이에 여자 인질 한 명이 몰래 창문을 열고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렸는데 무리하게 탈출한 탓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그렇게 탈출한 여성에 의해 해당 고속버스 납치가 알려졌고 경찰은 그제야 비로소 납치된 버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수시간을 달린 끝에 한 휴게소에 정차한 납치버스. 경찰은 휴게소를 경찰차로 봉쇄하여 사건을 끝내려 한다. 그런데 그때 여자 인질 한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버스를 탈출을 해버리자 타니구치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한다. 칼로 인질들을 마구 찌르기 시작한 타니구치. 그 때문에 경찰은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봉쇄를 풀게 되고 그렇게 버스는 휴게소를 빠져나가 다시 달리게 된다. 그 와중에 남성 인질 한 명이 또 창문을 통해 탈출한다. 버스는 어느새 후쿠오카현, 야마구치현을 지나 히로시마현에 도달했고 히로시마현의 한 휴게소에서 범인과 경찰은 대치했다.
경찰은 협상을 통해 몇 명의 인질을 구출했지만 타니구치는 몇몇의 인질들을 타겟으로 삼아 상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경찰을 자극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인해 치카모토 타츠코라는 인질 한 명이 사망하고 만다. 얼마간의 대치 끝에 버스는 다시 출발하여 고베 방면으로 달렸는데, 그때 잠복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버스를 멈춰 세운 후 섬광탄을 던지고 타니구치의 흉기를 빼앗으며 무려 16시간 이어진 인질극을 끝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그가 사건 하루 전 일본 유명 커뮤니티인 투채널에 범행 예고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은 그의 투채널 아이디인 네오무기차를 따 네오무기차 사건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타니구치는 심각한 가정불화와 이지매를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생긴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 타니구치는 한 명을 살해하고 수명을 부상 입혔음에도 어린 나이 때문에 고작 5년 4개월 형을 받았고, 교토 의료소년원에 수감되어 갱생 프로그램을 받은 후 2006년에 사회에 복귀하였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거세게 비판하였고, 소년법 개정 여론이 전국적으로 들끓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여론에 따라 2000년 일본의 촉법소년 나이가 16세에서 14세로 하향되었고, 2006년에는 범죄자를 소년감호소에 보낼 수 있는 나이 또한 12세로 하향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량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